워싱턴 정가와 또 월가에서는 지금 이 시간 진행되고 있는 올해 첫 페드 회의보다 오히려 미국 시간으로 오늘 만나는 바이든 대통령과 또 메카시 하원의장의 이 국가부도 회담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타결될 가능성은 있을지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미국 증시 정말 하루가 다르게 이 오름 내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오늘은 또 IMF의 이 세계 경제 전망 이 보고서가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분위기가 굉장히 바뀐 것 같죠? 예, 맞습니다. 홍 앵커랑 이현 캐스터께서 오늘 보면 금리 인상 중단 수혜주, 예. 뭐 금리 인하 수혜주 하면 사실 그 작년 말까지 금리 인상에 뭐 이렇게 했던 것보단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의 주가를 가장 끌어올린 데에는 지금 매크로 사이드에서 경기 침체 문제가 가장 많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IMF의 그 전망에서 보면 처음으로 사실 각국의 그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던 점 이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데 굉장히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정기 전망을 합니다. 예. 저도 이게 정기 전망 때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중간에 1월과 7월에 인터림에서 중간 전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월 말 미국 시간으로 1월 말에 중간 전망이 나온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률을 보면 하향 수정만 했죠. 예, 근데 그렇죠. 이번에 처음으로 상향 수정했다. 작년에 10월에 발표했던 올해 성장률이 저기 나온 것처럼 2.7%였는데 이번에 똑같은 성장률을 1월 말에 발표했던 것이 2.9%입니다. 0.2% 상향 조정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중간 전망할 때 세계 경제 성장률을 더 큰 위기론 그레이트 리서션과 달리 상향 조정되는 게 아니냐 하는 쪽을 방송을 해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0.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이것이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 침체 문제에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것을 이렇게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3대 지수가 올라가는 이런 큰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성장률의 상향 조정이 예. 경기 침체에 우려했던 양대 국가의 성장률이 상향 조정에서 주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세계 경제 양대 국가는 미국과 중국이죠. 예. 그래서 미국도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는 작년 10월에 미국의 성장률을 1.0% 봤는데 이번에는 1.4%를 0.4%포인트 3개월 만에 비교적 큰 폭을 올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것은 지난 그 4분기의 성장률 2.9%로 비교적 높게 나왔지 않습니까? 3분기의 성장률이 3.2%고 이게 반영돼서 사실상 올해의 그 성장률을 좀 높게 전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뭐 다 아시겠습니다는 올해 그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거기에 참여했던 경제 전망가 관리 분위기가 상당히 낙관적이다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 유럽에 특히 유럽 같은 예, 경우는 그렇죠. 이 중에 하나가 역시 작년에 제로 코로나 경제 봉쇄 정치에서 중국이 세계 경제 성장의 공장 역할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체제가 바뀌면서 경기 부양책과 함께 중개 성장률이 큰 폭으로 올랐다고 보겠습니다. IMF의 작년 10월의 전망치 보면 4.4에서 이번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5.2%로 0.8%포인트 대폭 올렸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미국의 경제 지표, 세세한 경제 지표를 측정해서는 경제 지표가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러한 그 경제 대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또 하나 이렇게 관심이 됐던 것은 예. 사실상 오늘 그 국채금리가 떨어졌는데 그 국채금리가 떨어진 배경에 있어서는 미 재무부의 입찰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유통시장에서 국채 수급 이런 거 관련돼서 그 요인에 국채금리가 왜 떨어져서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빅테크 업종이 왜 올라갔을까 하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디폴트 우려가 이렇게 제기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채금리가 이게 떨어져서 나스닥 지수가 올라간 데는 세계 인플레에 대해서 국별 전망을 하지 않지만 IMF가 세계적으로 경찰국에 해당 세계 인플레가 작년 3분기를 정점으로 정점에 지났다. 이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미국에서 이렇게 보면 미국의 월가를 중심으로 해서 올해 연말에는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도 되겠다. 인하도 되겠다 하는 그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지가가 올라가는 배경이 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IMF의 이 경제 보고서 조금 더 뜯어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한국이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상향 조정된 것과 달리 한국은 하향 조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충격적이죠. 예. 사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습니다. 특히 전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은 작년 10월 대비해서 비교적 큰 폭으로 예. 상향 조정되는데 우리의 성장률은 저렇게 오히려 거꾸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장률은 작년 10월에 2%에서 이번에 0.3%포인트 하향 조정돼서 1.7%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대목입니다. 예. 작년부터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성장률의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에 일본에 역전당하겠다. 근데 이번에 전망치에서는 일본은 1.6에서 10월 전망, 이번에 1.8%로 0.2%포인트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시점에 1월 전망을 보면 한국은 1.7%고 일본은 1.8%입니다. 외환위기에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대로 간다면 예. 역전되기는 곳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한국 경제 발전 단계에서 성장 탄력이 떨어지는 조로화 문제, 조기 노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기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일전부터 외국 자본이 계속 유입될 때 한 차익 보고 들어오는데 예. 펀더멘탈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소한 주변국의 경제 성장을 볼 때는 2%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 외환보유고도 무역수지 적자 축소하고 경상수식자를 바탕으로 해서 외환보유고가 풍부해야 된다는 펀더멘탈점을 강조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창용 한은 총재한테 미국식 방식으로 물가만 잡게 쫓아가지 말아라. 한국은 뭐냐? 경제 조기 문제가 봉착될 수 있기 때문에 경기 부양도 같이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것을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IMF의 그 전망치에서 그것도 일본에 우리가 성장률을 뒤지는 상황에서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겠느냐, 오로지 물가를 잡기 위해서 가겠느냐, 이창용 총재께서는 다른 각도로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를 봐야 된다. 물론 이창용 총재뿐만 아니라 금통위원들도 다른 각도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금통위원들 다 훌륭하십니다. 예. 다만 지금 직능 대표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에서 한 사람, 예. 그다음에 은행연합회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뭐 기재부에서 한 사람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다원화된 시대에서는 시장의 전문가에서 그 사람들이 학위를 갖고 있든 않든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 제롬 파울도 경제학 학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오랫동안 경륜이 있는 사람을 해야 지금처럼 시장이 주던 정책 당국보다 시장이 주도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도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끔 가져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그 개인적 생각을 예. 얘기해 보겠다.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김인철 교수 같은 분은 아주 훌륭한 학자시거든요. 예. 이런 대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시는 이런 그 견해가 나오는 것도 그만큼 우리 사회가 다변화되어 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뭐든지 주도권을 대고 미국식 방식으로 이렇게 쫓아가면 굉장히 이런 꼴이 나온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IMF의 보고서가 시사하는 부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페드 회의가 지금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보다도 이 워싱턴 정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이 하원 의장 간의 만남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 페드 회의 첫 회의입니다. 예. 그 자체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닷브로트 상의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0.25%포인트 굳어지고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이 기자회견에서 예. 파월 의장이 0.25%포인트 99% 이렇게 인상한다 하지만 이걸 번복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매파 성형을 낼 것이냐, 이것이 예. 이제 의회의 변수다 하는 것을 어제 그랬던 적이 말씀드렸지 있기도 않습니까? 했었죠, 사실. 그런 쪽이 이제 작년 9월서부터 잭슨 예. 미팅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으니까 그 대목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금리 인상폭이 기정사실화, 0.5% 기정사실화 되니까 오히려 워싱턴 정가를과 그다음에 월가에서는 오늘 진행되는 바이든 대통령과 그다음에 하원 미국의 권력 사양상 명목상으로는 3위지만 실질적으로는 해리스가 잘 못하기 때문에 2위에 해당되는 권력 수위 1위와 2위, 그것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서로가 이 부채 협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됐습니다. 예. 그 내용은 이번에 왜 이렇게 오늘 그
두 분께서 이렇게 협상을 하냐 하면 지난 19일이었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난달이 되겠죠. 오늘이 2월 1일이죠. 예, 맞습니다. 지난달이 되겠네요. 지난달 19일 날 연방부채 상한의 상한선에 도달했다는 제니 옐런 주무책임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 예. 사실 그 이후에 예상대로 공화당이라든가 하원 의장인 케빈 맥카시가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해서 좀처럼 협상이 진행되지 않다 보니까 예.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기는 상당히 힘들다. 시간이 가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선 정치적으로 타협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최고 통수권자 조 바이든 예. 대통령과 그다음에 공화당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공화당의 대표격을 역할하는 케빈 맥카시가 권력서의 1~2년간에 오늘 회담을 걸리는 거다, 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워싱턴 정가에서는 일단 두 분의 만남 자체에 대해서 여러 안건을 갖고 있지만 그중에서 디볼트 협상이라는 명명할 정도로 이 대목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또 시장에서는 2011년 오바마 정부 시절 때 이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강등된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죠. 예. 아시겠습니다. 2011년에도 조 바이든이 부통령이 있을 때 오바마 예. 대통령께서도 지금 상황과 비슷하게 그때는 이제 리먼 사태가 돼 있죠. 예. 2년 전에 그렇죠. 2019년이니까 2011년에 발생했으니까 그다음에 그 3년 전에는 서프라임 모기전 사태가 됐죠. 이런 상태에서 자 지금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3년이 됐죠. 예. 거의 정확히 비슷하죠. 그 내년에 대선이 있는데 2011년에는 2012년에 대선이 있었죠. 예. 동일한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연방부채 한도가 딱 걸리다 보니까 그때 당시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 상황은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아마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는 이런 사태가 났고 예. 그때 당시 세계은행 총재였던 로버트 저리카 그다음에 그때 공화당 후보가 럼니 후보였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뭐 공화당이 최종 후보는 안 됐습니다는 예. 럼니 후보가 이게 트럼프의 친구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트럼프가 지금 다시 기세를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 비슷해서 그런데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 국채 금리는 미국의 인플레가 작년 3분기 정점으로 이렇게 정점을 지났다 하는 데 떨어졌지만 국채 금리와 이건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면 국채 금리는 떨어집니다. 예. 근데 국채 디폴트 사항에 대한 부도 지표는 다릅니다. 지금 각종 부도와 관련된 미국의 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20bp 이상 전부 급등하고 있는 상태다를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준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는 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어제 홍 앵커랑 이혜은 캐스터가 아주 중요한 자료를 했습니다. 국가 부도에 노출된 저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 예. 기억나실 거로 봅니다. 우리 이혜은 캐스터가 연일 그 고생을 많이 하시고 홍 앵커가 잘 지도해서 지금 하는데요. 저만큼 뭐냐 부도와 관련돼 있는 이렇게 앵걸스라든가 로키드 마틴인가 전부 뭐 국방비 지출과 관련돼 있는 예, 이런 그렇죠. 거 되겠죠. 그 헬스케어 관련된 예. 이런 것이 전부 노출돼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도 지표가 실제 부도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부도 지표가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미국의 사정이 어려운데 중국은 계속해서 이 미국의 국채를 팔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목은 이제 계속 말씀드렸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반복되기 때문에 정 PD께서 그냥 통시지를 주면 그냥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중개 국채는 미국의 보유 국채는 계속해서 매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1조 3천억 가던 것이 지금은 작년 말에 9천억 달러 내외로 빨리 줄이고 있죠. 예.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5천억 달러까지 내외를 떨어지고 있다. 그런 상태에서 보면 이렇게 국채를 이렇게 매각하는 것은 결국 국채를 매각하면 중국이 매각하면 사실 시장에서 보면 매각하면 채권 공급 문약이 더 증대되죠. 예. 그러면 수급상으로 보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반비례 관계에 있는 미국의 국채 금리는 올라가야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미국의 옥을 재는 거다. 그 모라토리엄이라든가 옥을 재는 거다. 바이든 정부 입장에 더 옥을 지는 거다. 이게 미중 간 경제 마찰에서 여러 가지 통화에서 화폐 전쟁과 함께 국채 부분에서 디폴트 전쟁이 달려 보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뒤에
자막을 하나 더 남겨주시면 예. 거기까지 설명했는데요. 뒤쪽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담 때문에 중국이 2011년 당시와 달리 사실 미국의 국채를 중국이 빨리 매각하는 거다. 예. 이렇게 해서 바이든 정부에 옥을 찌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2011년과 다르게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과 다르게 뭐 과거에는 중국의 공격이 없었지만 지금의 경우에는 공화당 거기에 중국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네, 외형상으로 보면 예. 연방부채 한도에 바이든 정부가 그렇게 협조를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화당에선 반대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2011년과 달리 중국이 국채를 매각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상황으로 보면 2011년 상황보다 지금이 더 어렵죠. 그런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일단 GDP에 대한 국가 채무는 경제 규모가 커진 것도 있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더 높아졌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정이라는 건 downward rigid 한 번 쓰면 사실 줄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경제TV 이렇게 잘 이끌어 가시는 조지현 사장께서 자, 이 임금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번 임금을 올리면 예. 한국경제TV가 다음 연도에 사실 그 캐시플로우 사항이 돈을 못 벌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선 자, 기업이 잘 될 때 임금을 올려주면 기업이 잘 안 될 때는 근로자 입장에서도 임금을 줄여주는 게 용납을 해줘야죠. 예. 근데 임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노조를 꽉 틀어막아가지고 한 번 올리면 올릴 때 밑으로 기업이 떨어질 때는 안 올려요. 그래서 그 조지현 사장께서는 그걸 잘 리드해가지고 이렇게 한국경제TV를 잘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예. 그게 대표적으로 다운워드 리저트 한 번 쓰면 줄이기가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매크로 사이즈는 재정 지출 문제, 국가 채무가 얘기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노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금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재정의 하방 경직성 때문에 지출하면 사실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의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두 번째는 트럼프 정부 때 방만한 재정 지출. 그때 뭐냐? 아유 그때 트럼프 때는 빚내서 쓰자 이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뭐냐? 지금 상태는 국가 채무가 11년 전, 2011년 전 상황보다는 더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그때 상황에 비해서는 11년 전에는 어떠냐? 금리가 낮았습니다. 제로금리 상태였죠. 예. 지금은 작년 3월 이후서부터 상당 기준으로 0.25에서 이번에 올리면 4.75가 됩니다. 불과 뭐냐? 지금 1월 달 말에 올리니까 사실 그 10개월 만에 예. 미국의 금리가 어떻습니까? 4.5%포인트 올렸습니다. 사실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이 국가 채무 상황을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상당히 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결과론적으로 보면 S&P가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됐지만 사실은 그때 국가부채 협상에는 미국의 신용등급이 무디스라든가 S&P 사르는 유럽의 피치까지 2차 세계에서 트리플 A 등급 최상위 등급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잘 조정되지 못해서 S&P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돼가지고 예. 지금까지 조정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 신용등급 차원에서는 그때보다 더 어려웠던 상황이죠. 예. 이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부채는 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상황이다 아니다. 이게 심각성이다. 그래서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맥카시 미 하원 의장 간의 단판회담 이게 워싱턴 정가를 중심으로 사실 월가에서도 오히려 금리 인상폭이 기정사실화된 첫 회의보다 더 관심이 높은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협상이 결렬된다면 정말 미국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을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꼭 연방부채가 한다고 꽉 찼다고 해서 지출을 안 한다고 해서 부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데는 없겠죠. 예, 그렇죠. 항상 비상조치들이 있어서 예. 비상수단도 있고 또 현금도 보유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대체로 1월 19일 날, 지난달 19일 날 연방부채 한도가 꽉 차긴 했지만 예. 대체로 한 6개월 정도는 견딥니다. 그렇죠. 6개월 정도. 그래서 6월 5일까지는 견딜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부도가 안 됩니다. 근데 그때 부도가 안 되더라도 지출은 안 되는 거죠. 예. 지출은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연기금 같은 게 신규 투자를 안 하겠다 하는 문제. 그래서 경직성공비도 또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지출을 하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6월까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년에 대선을 치르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는 풀어가야 되는데요. 자, 지금 이제 트럼프가 지지도 올라가고 트럼프 지지에 대한
케빈 맥커시가 하원을 장악하고 있고 하는 측면에서 자, 이것이 시간이 경과될수록 풀어주겠느냐 하는 측면이 지금 상태 쉽지가 않은 문제죠. 예. 그러면 시청자분께서는 부도가 되겠느냐 하는 측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측면에서 부도가 되는 조치를 한번 자, 자막을 남겨서 이 대목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예. 일단은 미국의財務부는 조폐창 이용해서 기념조화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한국도 조폐창에서 사실 뭐냐 우리가 88 올림픽 당시에 첫 기념조화 있잖아요. 예. 그거 갖고 있으면 저도 갖고 있는데요. 돈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합법입니다. 예. 합법입니다. 그래서 기념조화를 딱 발행해서 사실 연준이 이거 사주면 재정지출 재원이 되는 거죠. 예.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1조 달러짜리 백금 기념조화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의 방법이 될 거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이 아예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예. 국민이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거나 비상조치에서 보면 공화당이 자 우리나라에 지금 것처럼 여야가 대치해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꽉 들어오고 있어. 그럼 뭐냐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꽁수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꽁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미국에서는 꽁수라 해가지고 예. 그래서 연방부채 한도를 이렇게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컨설을 연구체를 발행하는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예. 무한기가 제한되지 않았으니까 만기가 제한되지 않았기 때문에 컨설을 발행하더라도 연방부채의 부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만기가 없으니까. 예. 그러면 이자만 지급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컨설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백 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은 이미 연방부채 잡혀 있는 것을 재무부가 예. 그 부채를 사서 소각시키는 겁니다. 그럼 연방부채 상한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이걸 부채를 갖고 있는 것, 잡혀 있는 것을 사들여 가지고 줄이면 연방부채 한데 룸이 생기는 거죠. 그런 거죠. 이게 뭐냐 바이백 제도고 가불 제도 별게 다 있죠. 가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가불을 안 써보셔서 그런지 이렇게 가불하니까 굉장히 웃지를 않으시는데요. 미국도 가불이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방부채 한도가 언제가 타결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가 중단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준한테 언제가 타결돼서 줄 테니까 가불시켜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별 제도가 다 나오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국유지를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유지. 예. 정부가 갖고 있는 국유지를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꼼수들이 다 있습니다. 예. 꼼수들이 다 있지만 오늘 경제 공부하는 시간에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주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유튜브에 클릭수와 관계없이 경제 공부하는 자리인데요. 이게 다 꼼수입니다. 그래서 전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협상에 나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다양한 비상 대책들이 좀 거론이 될 것 같은데 사실 개인적으로 이 지금 민주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1조 달러 백금 동전이 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과거 공화당 정부, 트럼프 정부에 예. 이미 한번 자기네들이 제지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홍하이커 입장에서 지금 집권당은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예. 연방부채 한도에 공화당이 반대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민주당 정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를 가겠습니다. 트럼프 정부 때 막 썼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막 쓰다 보니까 빚내서 막 쓰다 보니까 어떠냐? 마지막 방언이 국채를 발행한다.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면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국채 가격이 저금리니까 국채 가격이 꼭대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 국채를 발행할 때 국채에 사든 매력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제 돈이 들어오는데 예. 일반에서는 그때는 저금리에서 국채 가격이 꼭대기 시점에 있으니까 일반 소리는 안 되거든요. 민간서.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사달라. 그러면 연준에서 사달면 결과적으로 보면 예. 이게 재원 지출 재원이 되겠죠. 그게 유명한 반드 모니테이션 부채 화파 방안입니다. 근데 자 그거를 인해서 사실 트럼프 정부의 국가 채무를 많이 증거시켜 놨는데요. 예. 이번 같은 경우는 공화당이 이제 본인들은 번드 마이치주에서 빚내서 더 쓰겠다고 제지를 저지르는 사람인데 지금은 야당이 됐다고 연방부채 한도에서 디폴트 우려가 되기는 민주당 정부를 꽉 틀어막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바이든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냐? 국가 운영을 계속 해야죠. 그러니까 당신네들도 번드 마이치에 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 내년에 대선이 들고 국가를 중단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플래티넘 모니티제이션에서
1조 달러, 합법이니까 조폐청에서 1조 달러 배금 주화를 발행해서 예. 연준엔테 똑같은 형태죠. 연준엔테 매입을 해주면 그만큼 뭐냐 1조 달러짜리 있잖아요. 예. 재원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화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이런 그 방식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국의 여야 국회의원한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든지 자 아무리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게 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예. 정권을 잡아주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자 뽑아줄 때는 미국의 트럼프 정부, 바이든 정부 이런 입장에서 자 국민을 생각해서 국민만을 얘기하겠습니다. 지금도 민생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민생을 주장하는 겁니까? 아는데 사실 그렇게 해서 뽑아놓으면 자기의 이익들을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꼴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1조 달러 배금 주화했을 때 내년에 대선에서 만약에 민주당 정부, 바이든 정부가 1조 달러짜리 배금 주화를 해서 연준에서 이렇게 해서 하면 한편에 재정 인프라가 발생해서 정부 지출이 증가하니까 재정 인프라 되죠. 그럼 예. 물가가 다시 폭등하죠. 그런 상태에서 페드 입장도 곤란, 그다음에 바이든 입장도 곤란. 민주당 대선에서 사실 그 내년 대선에서 국민들이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민생은 진짜 진정한 상태에서 민생 회의지 내가 당면한 상황에서 이걸 피해가기 위해서 민생을 주장하면 안 된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무슨 후보가 지금 뭐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민생은 진심으로 국민들이 이해된다. 자기의 피해가기에는 꼼수를 부리면 안 된다는 것을 좀 미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똑같은 시사점을 던져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확실히 어려운 상황일수록 이 다양한 꼼수들보다 전공법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